아버지의 전 재산을 낯선 여자에게 물려준다고요?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유언장의 내용에 조문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중순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긴 웨이브 머리를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정혜린 36살의 그녀는 몸에 밀착되는 검은 타이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넥 라인이 쇄골을 드러냈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해리는 장례식장 로비를 지나 조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문실 문을 열자 하얀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실내에는 30명 남짓한 조문객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빈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신 거예요? 일주일 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죠. 72살의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고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상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상복을 준비하지 못해 그녀는 평소 입던 검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의자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이웃들이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뜸해졌습니다. 해리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며 해린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해린의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해리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문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5살쯤 되어 보이는 통통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진한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맨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비서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향을 피우지도 않고 곧장 상주석으로 걸어왔습니다. 해리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통통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해리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변호사요? 네. 고인과 생전의 법률 자문 관계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해리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주변 조문객 몇 명이 상황을 눈치채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해리는 긴장한 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정우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해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박미선 씨에게 양도합니다. 박미선?
해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예금 전액과 회사 지분은 박미선 씨에게 양도합니다. 뭐라고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셋째, 기타 모든 재산은 박미선 씨가 상속합니다. 조문실이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박미선이 누구죠? 혜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동거인이셨습니다. 동거인이요? 혜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동거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는데요? 약 2년 전부터입니다. 2년? 혜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여자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혜린은 매주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확인됩니다. 혜린은 유언장을 낚아챘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은 아버지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혜린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유언장, 언제 작성된 겁니까?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이라면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혜린과 함께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전 재산을 낯선 여자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인정 여부는 귀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박미선 씨가 곧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조문실을 나갔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린은 유언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요? 혜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린은 조문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버지와 주고받은 수십 통의 통화 내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화려한 화장을 한 그녀는 타이트한 빨간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혜린을 보더니 멈춰섰습니다. 혹시 혜린 씨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얇고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혜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미선이에요.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요. 혜린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와 2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슬퍼요. 저도 많이 충격받았어요. 해리는 표정을 굳힌 채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언제부터 알았죠? 2년 전부터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만났어요. 요양보호사요? 해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는데 왜 요양보호사가 필요했을까요? 박미선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제가 돌봐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이 들었죠. 해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다치셨는데요? 2년 반 전쯤이요.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해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년 반 전 아버지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고 등산도 다니셨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미선은 조문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인사드려야겠어요. 같이 가실래요? 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가세요. 박미선은 어깨를 으쓱하고 조문실로 들어갔습니다. 해리는 복도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미선의 말투, 행동,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분 후 박미선이 조문실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 김태준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혜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혜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혜린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죠? 재산 이전 절차에 대해서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언 집행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2주일 안에 모든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2주일이요? 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법적으로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니까요. 박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혜린 씨도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의 뜻이었잖아요. 혜린은 박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정말 확실한가요? 박미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버지한테서 당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미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 안 하신 거겠죠. 저희 관계를 숨기고 싶으셨나 봐요. 왜요? 떳떳한 관계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혜린의 질문에 박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어떻든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혜린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소송이요? 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언장에는 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명확하니까요. 혜린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2주일은 너무 짧아요. 최소 한 달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2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박미선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혜린 씨, 우리가 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혜린은 박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말 정말로 믿으시나요? 박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혜린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변호사와 박미선은 너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2주일 안에 모든 걸 끝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2주일 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해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 아파트 소유권 포기 각서, 예금 인출 동의서였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해린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해리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해리는 전등을 켜고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해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이 2년 동안 여기서 살았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옷도 화장품도 개인 물건도 하나 없었습니다. 해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옷들만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옷은 한 벌도 없었습니다. 해리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서류들, 통장들, 개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회사 업무나 일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마이너스 박미선 마이너스 월 200만 원.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9월이었습니다. 해리는 그 메모를 응시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건 급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박미선은 단순히 고용된 요양보호사였다는 뜻일까요? 동거인이 아니라요. 해리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해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미선은 요양보호사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는 그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는 급여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박미선 요양보호사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다른 키워드를 시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사기. 여러 뉴스 기사들이 검색됐습니다. 독거노인을 노린 요양보호사 사기단, 유언장 위조 사건 등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해리는 하나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3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유언장을 위조하고 재산을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해리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박미선도 그런 사기단의 일원일까요? 해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박미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해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에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해리는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주민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리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경비원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린이 인사하자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정우진 씨 따님이시죠? 조문 못 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비원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시던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같이 사시던 분이요? 따님 말고 다른 분이요? 네. 박미선이라는 여자분이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전 본 적 없는데요. 정 씨는 혼자 사셨잖아요. 혼자요? 네. 가끔 따님이 오시는 거 말고는 다른 분은 못 봤어요. 해리는 더 물었습니다. 30대 초반 여자분, 긴 머리에 화려하게 입으신 분이요. 경비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분은 본 적 없어요. 제가 이 아파트에서 5년째 근무하는데 확실합니다. 해리는 경비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언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박미선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리는 아파트 놀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1200호에 사셨던 정우진 씨 딸입니다. 할머니들이 해린을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따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사시던 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사시던 분이요? 정 씨는 혼자 사셨는데요. 30대 여자분인데요. 아니에요. 그런 분 못 봤어요. 정 씨는 매일 혼자 산책하셨어요. 해리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미선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아버지가 다니시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딸입니다. 아버지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정기 검진만 받으셨네요. 최근 2년 동안 특별한 치료 기록은 없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치료받으신 기록은요? 직원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경비원도 이웃들도 병원 기록도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고 아버지는 허리를 다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미선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해리는 핸드폰을 꺼내 요양보호사 협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박미선입니다. 93년생이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증이 없네요. 확실한가요? 네. 시스템에 검색이 안 됩니다. 해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미선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해리는 시동을 걸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로 직원이 5명 뿐이었습니다. 해리는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해린을 알아보고 일어났습니다. 해린 씨, 사장님 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김 과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러세요. 아버지가 박미선이라는 분 아셨나요?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같이 사셨다는 분인데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이요?
사장님은 혼자 사셨는데요. 회식 때도 늘 혼자 오셨고요. 해리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모든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아무도 박미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차에 올라타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박미선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버지는 허리 부상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박미선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넷째, 아무도 박미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박미선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아버지의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해리는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아버지의 서명과 날인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조할 수 있었을까요? 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특수전단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해리는 10년 전 해군 UDT에서 7년간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건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수집, 상황 분석,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이었습니다. 제대 후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시절의 훈련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해리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해리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해리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김태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검색 결과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유산 분쟁 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의뢰인과의 분쟁으로 징계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해리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수상했습니다.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리는 카페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UDT 시절 배운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잠입, 정보 수집, 그리고 증거 확보입니다. 해리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해리는 핸들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날 밤 해리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변호사 김태준의 이름을 다시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법률 커뮤니티, 상담 게시판, 민원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1시간 후 해리는 이상한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 유산이 낯선 여자한테 넘어갔어요였습니다. 해리는 글을 클릭했습니다. 작성자는 50대 남자였습니다.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전 재산을 요양보호사한테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요. 해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개의 위로 댓글이 있었지만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해리는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해리는 작성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해리는 검은 가죽 재킷에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이준호 씨세요? 네. 정혜린 씨시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8월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요.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심장마비였어요. 이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나왔는데 전 재산을 최은주라는 요양보호사한테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최은주요? 네. 30대 여자였어요. 화려하게 꾸민 사람이었죠. 해리는 긴장했습니다. 박미선과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 장례식 때 한 번 봤어요. 그 전에는 본 적 없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았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혼자 사셨어요. 이웃들도 그런 여자 못 봤다고 했어요. 해린의 추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누가 집행했나요? 김태준이라는 변호사였어요. 해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태준이요? 네.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해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유언장도 그 변호사가 집행하고 있어요. 이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똑같잖아요. 해리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이준호는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쳤대요. 그때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리는 메모했습니다. 박미선도 똑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허리 치료 기록이 없었어요.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뭐라고 했나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만 하더라고요. 2주일 안에 재산을 넘기라고요. 해린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송을 준비했죠. 근데 변호사 비용만 3천만 원 들었고 결국 패소했어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도 받았는데 아버지 서명이 맞다고 나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해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도 아세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분 더 찾았어요. 김영희 씨라고요. 연락처 줄 수 있나요? 이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보냈습니다. 해리는 바로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희 씨세요? 저는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이준호 씨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세요. 오늘 오후 5시 어때요? 해리는 김영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1년 전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전 재산을 요양보호사한테 준다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 요양보호사 이름이 뭐였어요? 이수진이요. 30대 여자였어요. 변호사는요? 김태준이요. 해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이 한패였습니다. 그들은 독거노인들을 노려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해리는 김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셨나요? 아니요. 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요양보호사가 필요 없었죠. 김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어머니 서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해리는 김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꼭 밝혀낼게요.
김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해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그날 저녁 해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3명이었습니다. 정우진, 이준호의 아버지, 김영희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두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박미선, 최은주, 이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항상 김태준이었습니다. 해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태준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해리는 인터넷으로 김태준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서초구의 한 빌딩 9층이었습니다. 건물 배치도를 확인했습니다. 비상구, CCTV 위치,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해리는 UDT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전 철저한 계획을 세우던 때를요. 잠입 경로, 시간, 필요한 장비까지 모두 계획했습니다. 해리는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 9시였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리는 검은 옷, 장갑, 작은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UDT 시절 사용하던 간단한 도구들도 꺼냈습니다. 자물쇠 따는 도구, 작은 손전등, USB 메모리였습니다. 해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9시였습니다. 해리는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단히 묶고 검은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장갑, 손전등, USB 메모리, 그리고 자물쇠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리는 차를 몰고 서초구의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빌딩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빌딩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1층 출입문은 잠겨 있었지만 해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UDT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기술이었습니다. 30초 만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해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는 각 층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없었습니다. 9층까지 올라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해리는 9층 출입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해리는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비상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법무법인 정도의 문패를 찾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 번째 문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해리는 다시 도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1분이 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해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해리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빛이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책상 2개, 서류 캐비닛 3개, 그리고 회의용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해리는 가장 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태준의 책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소송 서류, 상담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관련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과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해리는 도구를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 파일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리는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우진 마이너스 유언 집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파일이었습니다. 해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일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9월 15일 집 방문 서명 확보 유언장 작성 완료. 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9월 15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해린과 함께 병원에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거짓이었습니다. 해리는 다른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이준호의 아버지, 김영희의 어머니 파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13개였습니다. 13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리는 핸드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일지, 재산 목록, 모든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몸을 낮췄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UDT 시절 배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경비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해리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컴퓨터였습니다. 해리는 김태준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해리는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특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분 후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해리는 파일 탐색기를 열었습니다. 유언장 폴더를 찾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0%, 70%, 90%였습니다. 100%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해리는 USB를 빼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서랍을 다시 잠그고 책상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해리는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리는 빠른 걸음으로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빌딩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운전한 후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해리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13명의 피해자 정보였습니다. 위조된 유언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과 요양보호사들의 범죄 증거였습니다. 해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었습니다. 해리는 USB를 가방에 넣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해리는 서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재킷을 입었습니다. 타이트한 검은 치마와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내리고 가방에 USB를 넣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해린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조직적인 유산 사기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40대 후반의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강수철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해리는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는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해리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노려 유언장을 위조한 사건입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해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유언장 공개를요. 박미선이라는 요양보호사와 김태준 변호사를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만난 이야기를요.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USB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해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증거입니다. 13명의 피해자 파일과 위조된 유언장들입니다.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떻게 확보하셨죠? 해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형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작성 일지들이었습니다.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1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구제받아야 합니다. 형사는 서류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도 주세요. 해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준호 씨와 김영애 씨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유언장의 필적 감정입니다. 정말로 위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리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필체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형사는 수첩을 받아들고 유언장과 비교했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겠네요.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와 박미선을 조사할 수 있나요?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해리는 경찰서에서 3시간 동안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단 사무실 잠입 부분은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형사는 진술서를 검토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해리는 차에 올라타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저 정혜린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요? 네.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곧 연락 갈 거예요. 이준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고마워요, 혜린 씨.
정말 고마워요. 해리는 김영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영희는 울먹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해리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혜린 씨죠?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혜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요? 혜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문제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이에요. 그건 수사 결과를 보면 알겠죠. 혜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혜리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린 씨, 좋은 소식입니다. 혜리는 긴장했습니다. 뭔가요? 김태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의 소재도 파악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필적 감정 중간 결과도 나왔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혜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린 씨도 조심하세요. 상대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잘 대처할 수 있어요. 혜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영정 사진을 꺼내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며칠 후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직접 혜린을 만나러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종 감정 결과입니다. 혜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의 서명은 모방 필적으로 판정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린은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김태준 변호사와 박미선을 포함한 일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13명의 피해자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린 씨가 용기 내서 신고해 주신 덕분입니다. 혜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었습니다. 혜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재킷을 입었습니다. 타이트한 검은 치마와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김태준 변호사와 박미선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양보호사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은주와 이수진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증인은 사건의 경위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린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제 아버지 정우진은 작년 10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태준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혜린은 김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박미선에게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미선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 부상 기록도 거짓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준호와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해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서류들이 맞습니까? 네. 13명의 피해자 명단과 위조된 유언장들입니다. 판사가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유언 집행만 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들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죠. 김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박미선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은 어떻습니까? 박미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위장해 노인들을 속였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사기, 문서위조,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은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은주와 이수진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을 명령합니다. 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해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준호와 김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김영희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께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리는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3 가족을 구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해리는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원상복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도 다시 해린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금도 모두 회복됐습니다. 해리는 서류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재산은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리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였습니다. 해리는 국화 한 다발을 사서 묘소로 향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리는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 향 연기가 흩어졌습니다. 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해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했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소를 뒤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해리는 묘지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해리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리는 이준호와 김영희를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혜린 씨를 위해 건배합시다. 김영희도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혜린 씨. 혜린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해요.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혜린 씨 덕분에 아버지를 제대로 보낼 수 있었어요. 김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편히 쉬실 거예요. 혜린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린도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었습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혜린은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불빛이 맞아줬습니다. 혜린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닌 혜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거리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혜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타이트한 검은 레깅스에 검은 집업 재킷이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달리기를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혜린은 5km를 달렸습니다. UDT 시절의 체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숨은 가빠졌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얼음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혜린 씨, 아버지 재산 돌려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다녀왔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혜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혜린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6살의 혜린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의 회사는 정리했습니다. 재산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혜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있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온 채용 제안이었습니다. 귀하의 경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혜린은 메일을 읽으며 고민했습니다. 보안업체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UDT 출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회신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오후에 혜린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혜린 씨세요? 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해리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정숙은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이상해요. 해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낯선 사람한테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이름이 뭐죠? 최민수라고 해요. 해리는 메모했습니다. 김태준과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법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박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해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들을게요. 증거를 모아주세요.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리는 박정숙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나설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해리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싸웠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힘들 것입니다. 해리는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요. 해리는 핸드폰을 꺼내 보안업체에서 온 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면접이 잡혔습니다. 해리는 일정을 메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리는 보안업체 면접을 봤습니다. 대표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해린의 경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UDT 출신이시군요. 그리고 최근에 큰 사건도 해결하셨고요. 해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해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해리는 회사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부당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해린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였습니다. 해린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린은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길은 멀고 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UDT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해리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준비를 하며요. 정혜린 36살입니다. 전직 해군 UDT 출신입니다. 현재는 보안업체 직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혜린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